얼마 전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옷을 꺼내다가 오래전 산옷 하나가 구석에 그대로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말이죠. 괜히 그 옷을 한참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땐 이게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예쁜 옷이 아니라 조금 더 느긋한 나만의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뭔가를 더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야 삶이 비로소 나에게 꼭 맞는 옷처럼 가벼워집니다. 쓸데없는 걸 안고 가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음을 조금 비우고 삶의 속도를 천천히 줄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책,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저자 고은미. 출판사 이름이 참 예뻐요. 한밤의 책입니다. 고은미 작가는 스트레스와 마음챙김, 심리적, 신체적 통증을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심리학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작가로서 따뜻한 문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인생이란 결국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선택하는 일이라고요. 저자인 고은미 작가는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무심코 지나친 것들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들려줍니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 남의 시선 때문에 채워넣은 감정과 물건, 관계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모든 지나친 과잉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삶의 크기로 줄여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나도 이제 좀 덜어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잔잔히 번져옵니다. 요즘 뭔가에 지치고 감정에 자주 휩쓸린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고요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비워내는 삶의 지혜를 담은 한 권의 책,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덧셈보다 뺄셈을 잘할 때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얼마 전 부모님 댁에 창고 정리를 도와드리던 중 아주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썼던 일기였다. 먼지를 닦고 펼쳐보니 기억에서 지워져 낯설면서도 내 것임이 분명한 글씨들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대청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옛날 일기장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기뻤던 일이나 자랑스러웠던 일은 물론 슬펐던 일이나 부끄러웠던 일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희미하게 바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재밌는 점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동안 내 감정이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분명 일기를 쓸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심한 나머지 눈물까지 뚝뚝 떨어지곤 했는데 말이다. 20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은 이 안에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법칙이 담겨 있다. 바로 감정의 지속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우리 몸에선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가끔은 땀도 난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 활동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감정은 눈앞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응 모드 스위치 같은 것으로 신체 또한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감정도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씩 잦아들고 며칠을 더 지나면 사그라들고 몇 주가 지나면 마침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만다. 일기를 읽을수록 이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에게 느낀 서운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건만 이틀 만에 마음을 풀고 함께 놀러 다닌 적도 있었고 엄청나게 불안했던 일이 막상 닥치니까 별것 아니었던 적도 있었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아닌지는 그 순간은 모른다. 둘째, 긴 호흡으로 보면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그냥 다가왔다가 지나갈 뿐이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인생의 국명마다 맞이 않은 사건들은 저마다 나를 무시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다구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정말로 중요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어쩌면 그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일조차 다시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흘려보낼 일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하고 털어버릴 일은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감정을 짊어지려 했다간 마음은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다. 그렇다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나를 찾아온 고민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가만히 놓아주면 된다. 뭘 더 먹을지가 아니라 뭘 안 먹을지부터 생각하셔야죠. 건강 문제로 찾은 병원에서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가리지 않고 많이 먹으려는 과욕이 오히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였다. 병원을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의사의 한마디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 먹는 것뿐이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꼭 해야 할 일로 넘쳐나지 않던가. 여행지에 가면 꼭 명소에 들려서 인증샷을 찍어야 하고 요즘 유행이라는 영화나 드라마는 꼭 봐야 하고 계절마다 예쁘다는 옷은 꼭 사야 하든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식의 생활이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준 적이 있던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따라잡기식 생활로는 진실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과 적어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나는 바로 그런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내 삶을 헛된 과잉으로부터 가득 채웠던 셈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런 헛된 과잉을 미련 없이 놓아야 한다. 카메라를 놓으면 여행지의 찬란한 풍광이 내 눈앞에 담기고 유행을 쫓지 않으면 나만의 취향이 생긴다. 과잉에 시달린 어제와 작별할 때 내 삶은 내 몸에 꼭 맞는 형태로 줄어든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맞춤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맵시가 난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들에게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그의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아이는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교수는 형형색색의 풍선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자식에게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는 풍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교수는 생각했다. 아이쿠,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었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또 다른 교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벤 샤흐르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며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며 애지중지 들고 다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던 기능만 쓰고 소홀히 하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던가.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잘 다리고 단정히 개켜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널 원해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널 좋아해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완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옷장을 생각해보라. 살 때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정작 배송받은 후에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옷은 오래되었어도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눈길을 주게 되고 입을 때도 편안하고 만족도도 높다. 실제로 우리의 뇌 역시 원하는 것을 대할 때와 좋아하는 것을 대할 때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주의 뇌를 관찰한 실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심리학자 캐튼 벨리지와 엘리엇 발렌스타인은 우리 속의 주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먹이를 차려둔 뒤 주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가했다. 이들이 자극한 부위는 외축 시상하부라는 영역인데 이 부위는 포유류가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전기 자극을 받은 쥐들이 평소 싫어하는 먹이에도 쾌감을 느껴 맛있게 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쥐들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긴 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자 쥐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한편으로 연신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대는 게 아닌가. 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음식을 대할 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앞발을 핥고 혀를 내밀거나 입과 턱을 움직이지만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벼댄다. 쥐들이 보인 행동은 후자였다. 즉, 실험에 투입된 쥐들은 외측 시상하부의 자극으로 인해 음식을 원한다는 충동을 느꼈을 뿐 절대 그 음식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이 실험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절실히 원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듯 말이다.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는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 모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최고의 소비다. 이런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했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나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머지않아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 삶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인생을 수놓는 숱한 결정들 사이를 단순히 순간의 욕구에 휘둘려 다닌다면 참으로 피곤하지 않겠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을 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이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나쁜 습관만 늘어난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의 새까만 화면이 일순간 밝아지며 생기가 돈다. SNS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다. 이럴 때면 뭘 하는 도중이든 손부터 뻗게 된다. 걷는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대화하는 중이든 TV를 보는 중이든 밥을 먹는 중이든 수업을 듣는 중이든 어떤 일을 하든 예외는 없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중에 자신의 별명을 카톡 요정이라고 소개한 분이 있었다. 처음엔 그 별명이 카톡 메시지를 예쁘게 보내서 붙은 별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듣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카톡 요정이란 하루 종일 카톡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카톡을 받자마자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법 짓궂은 별명이었다. 그는 카톡 요정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다. 이처럼 급하게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바람에 실수한 적도 많아 고치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기만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괜히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몸은 외부 자극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그중 무릎 반사라는 작용이 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의자에 앉아 두 다리에 힘을 빼보자. 이때 무릎뼈 밑부분을 가볍게 치면 무릎 아래 다리가 자동으로 튀어 올라온다. 이것이 무릎 반사다. 이 동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마치 눈앞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면 자동으로 눈을 감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반사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특정한 단어만 들으면 화가 난다거나 혹은 특정한 상황에만 처하면 몸이 얼어붙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부른다. 반사와 반응의 공통점은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의지나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이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무조건 반사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기본값이다.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아니거니와 있거나 없을 수도 없다. 반면 심리적 반응은 성장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다. 이 말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 습관대로 반응하기 쉽다.
이를 자동 조종 모드 상태라고 부른다. 이는 비행기 조종법에서 유래한 용어로 의식적인 생각 없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상적 행위 대부분이 자동 조종 모드 상태로 움직인다. 마치 파일럿이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커피를 마셔도 비행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런 자동 조종 모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걷는 것을 매번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 숟가락 잡는 법 따위조차 하나하나 의식하고 신경 쓰고 판단해서 움직이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문제는 손으로는 이를 닦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드라마 생각, 오늘 할 일 생각, 주말에 친구 만날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즉,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 미래 혹은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태다. 이렇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충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이런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서전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엔 빈 공간이 있다. 우리에겐 그 공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이 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자신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있다. 허울 좋은 소리 같은가? 하지만 그는 이런 정신을 통해 지옥과도 같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 정신의학과 역사에 뜻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일단 멈춤이다. 습관화된 반응은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 운전자가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자동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자동 조종 모드 항로를 그대로 따라간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아 자동차를 멈춰야 하는 것처럼 습관화된 반응을 피하기 위해선 제멋대로 뻗어가는 심리적 연쇄를 온 힘을 다해 멈추어야 한다. 이를 쉽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잠깐이라고 말을 걸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취하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해보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어오는 소리, 손에 느껴지는 촉감,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자세 등을 천천히 되새겨보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수록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 대신 사려 깊고 의식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때의 반응은 리액션이 아닌 리스폰스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이 둘 모두 반응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마치 한숨과 심호흡이 다르듯이 말이다. 똑같이 깊은 호흡이지만 한숨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쉬는 숨이라면 심호흡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흡 동작과 드나드는 공기 흐름에 집중하는 숨이다. 한숨을 내쉬고 난 뒤의 기분과 심호흡을 하고 난 뒤의 기분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습관화된 반응을 이겨내고 의식을 집중해 내린 반응의 경우 응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반응이란 말은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만 응답은 더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노하우를 일상에서도 연습해 볼 수 있다. 전화벨이나 SNS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 바로 확인하는 대신 두세 번 깊게 숨을 쉰 후 스마트폰을 보자. 이뿐만 아니라 세수하거나 이를 닦거나 걷고 있을 때 자신의 동작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다. 이때 내가 얼굴을 씻고 있구나, 내가 이를 닦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행위를 속으로 되새겨 보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전 먼저 그 의도를 떠올리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 일하던 중 물을 마시러 일어날 때 몸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일어나려 한다는 사실, 물을 마시러 간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자각하는 일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충격을 한 차례 흡수하는 과정이다. 외부의 모든 자극에 일일이 바로바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은 훨씬 여유롭고 느긋해진다. 그럴수록 의식이 또렷이 깨어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부정적인 자동 조종 모드에 갇혔다고 느낀다면 우선 잠깐이라고 외쳐보자. 조종간에서 손을 놓고 있던 의식이 깜짝 놀라 핸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무례한 질문에 대답하는 건 시간 낭비다. 어느 주말이었다.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 쓰레기를 한가득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이웃 사촌이기도 하고 전에 가볍게 인사를 나누어 본 적도 있기에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화답 대신 대뜸 이런 질문이 돌아왔다. 아기 있어요? 갑작스럽고도 다소 퉁명스럽기까지 한 질문에 당황한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아니오라고 대답해버렸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점점 불쾌해졌다. 이 불쾌한 마음은 분리배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속으로 한참 궁시렁대던 중 이 불쾌함의 근원을 똑바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겪은 일을 처음부터 찬찬히 떠올리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 감정을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 내가 불쾌함을 느낀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곡을 찔렸다. 우리 부부에겐 실제로 아이가 없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니 말이다. 매번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해명하듯 설명하다 보니 아기가 있냐는 질문을 듣자마자 무언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다. 둘째,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껴서다. 나는 인사를 받았다면 인사로 답하는 게 먼저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묻는 이유를 간단히 밝히며 질문을 건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는 그런 배려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나의 내밀한 영역이 무방비하게 침범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서다.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심지어 그 질문이 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질문이라면 말이다. 만약 내가 당황하지 않았다면 그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받아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불쾌하지는 않았으리라. 어쩌면 불편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긴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말이다. 물론 그분에겐 나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웃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도에서 건넨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날따라 자식 생각을 하던 중 나를 보고 무심코 건넨 질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상대방의 모든 의도와 사정을 헤아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심지어 그것이 불쾌함을 불러일으킨다면 말이다. 이럴 땐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적절히 끊어내고 선을 그어주는 편이 관계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참다가 오히려 쌓였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일까? 은유 작가는 다가오는 말들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꾸역꾸역 답하다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리는 자신이 참으로 바보 같고 미웠노라고. 하지만 작가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상대의 무례함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목표를 바꾸었다. 울지 않고 말하기에서 울더라도 확실히 말하기로 말이다. 울지 않고 말하려다 실패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대신 울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내는 것.
멋지지 않은가? 나도 운유 작가를 본받아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행동 지침을 세웠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순순히 대답해주는 대신 상대방의 의도를 되묻기로 했다. 나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통제권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처 자신의 무례함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도 내가 불쾌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차분히 넌저시 일깨울 수도 있다.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말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무례함에 자신만의 대처법을 세워둔다면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불편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당장은 입이 안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에게 분명하게 전해보자.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과정을 즐기면 결과는 따라온다. 내게 소질이 없는 영역에서 다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잘 다루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박사 과정을 밟던 시절 다른 전공에서 사용하는 통계법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다. 담당 교수님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고급 통계를 타 전공생인 나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르치셨다. 그 모습이 멋지고 부러워 나도 모르게 저도 교수님처럼 통계를 잘 다루고 싶어요 라고 말을 걸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내 칭찬을 들은 그분은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휴, 말도 마요. 내가 이 통계 공부하느라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분의 입가엔 이제 통제라면 넌더리가 난다는 듯 씁쓸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비슷한 경험이 하나 더 있다. 당시 함께 박사 과정을 밟던 동기 중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어쩜 그리 영어를 잘할 수 있냐고 부럽다고 말하자 그는 답답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어 배우느라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하죠. 세월이 흘러 이제 나 또한 종종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듣곤 한다. 박사학위를 따셨다니 대단하세요. 책을 쓰시다니 멋진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의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등등. 예전엔 이렇게 감탄과 호의가 섞인 축하를 들으면 날아갈 듯 기쁠 줄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실제로 듣자 마냥 기쁘거나 좋지만은 않았다. 좋으면서도 서운했고 뿌듯하면서도 공허했다. 참 시원섭섭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들이 비환 칭찬과 부러움에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담겨 있었고 그 속에 고생스러운 노력과 괴로움의 과정은 쏙 빠져 있었다. 물론 결과를 인정받는다는 건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내겐 그보다 그동안 고생했어라는 한마디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축하는 기쁘고 고맙지만 정작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부러워했던 그들도 그랬을 것이다. 만약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단순히 부러움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그 노력에 대한 경의도 함께 표현할 것이다. 그랬다면 그들도 조금 더 산뜻한 미소로 화답해줬을지도 모른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성과주의적 시스템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고 가끔은 결과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 그래서일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타인의 멋들어진 결과 뒤에 가려진 오랜 인고의 시간에선 슬며시 눈을 돌린다. 그래, 어련히 고생했겠지 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루어낸 결과만 중시하는 태도는 이루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뿌리 뽑아버린다. 마리안 마운틴의 책 참선을 위한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하는 일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던 중 내가 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시작하자 일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 내용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었던 데다가 정작 심리학자인 내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음챙김이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심리치료법이다. 평소 일상 속 마음챙김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심리학자들은 행위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안내한다. 예를 들면 쌓여있는 그릇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대신 설거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대신 걷기 자체를 목적으로 삼도록 말이다. 목적 달성에 신경을 집중하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생기는 다양한 감정과 면면은 무시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릇의 뽀득뽀득한 표면에 기분이 좋아지는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이 지겹게만 느껴지고 걷다가 마주한 풀꽃이 예뻐 보이는 대신 얼마나 더 걸어야 하나 지치기만 한다. 단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업활동과 인생의 과업에서도 이는 비슷하게 적용된다. 논문과 원고를 쓰고 연구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연구선정 결과 보고서도 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신청서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는 3년째 탈락의 고삐를 마시고 있었다. 매번 느낌은 좋았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탈락이었다. 심사위원의 피드백은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더 예리하고 혹독해져만 갔다. 그렇게 심란한 상태에서 이 책의 구절을 읽자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합격만 바라보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구나 하는 사실 말이다. 마리안 마운틴의 이야기는 그런 나를 호되게 꾸짖는 죽비 같았다. 나는 그 순간 연구를 위한 연구 계획서가 아니라 신청서 통과를 위해 연구 계획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만약 내가 서류 통과라는 결과에 목적을 두는 대신 연구 그 자체에 집중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선정 여부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공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참신해 보이고자 매번 다른 주제를 끌어다 썼고 신선해 보이고자 학계의 최신 연구를 땜질하듯 기와붙였다. 심사위원을 맡은 원로 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가벼워 보였을까. 그 결과 3년간의 연구 계획서는 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때 작성했던 두툼한 서류 뭉치 속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시간을 갖다 버린 셈이다. 직업 활동이건 집안일이건 강의건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건 책을 쓰는 일이건 그것이 어떤 일이건 이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게 된다. 마음의 평화건 좋은 결과건
의미 있는 자료건 말이다. 그릇을 치우는 것이 아닌 설거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은 그릇과 함께 진정으로 깨끗해진다. 서류 통과가 아닌 연구구 자체를 목적으로 볼 때 연구 계획서를 쓰느라 들인 노력은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 1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쓰겠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쓰는 사람은 금방 나가 떨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펜을 든 사람은 막을 수 없다. 그는 결과에 초연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갈 힘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그런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본다. 과정 없이 목적만 지향하는 삶은 스포일러만 듣고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관객과 같다. 주인공과 함께 웃고 웃는 경험 없이 오로지 결말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영화를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다채로운 경험과 무한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열쇠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나는 지금 나답게 걷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놓아도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히 남으셨다면 숲길 옆을 함께 걸어가 주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뵙겠습니다.